한 여자가 낡은 나무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선 방은 한낮인데도 매우 어두웠고 창가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노파가 앉아 있었는데 노파는 찾아온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딱 한마디를 던진다. 그 문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 하나를 펼쳐보았으니 숫자 하나, 자기 남편의 몸무게였다. 이 대화는 경매나 흥정 같은 게 아닌 바로 자기가 죽일 사람의 몸무게. 몸이 무거우면 독을 더, 가벼우면 독을 덜. 한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되 의사가 봤을 때는 그냥 병들어 죽은 것처럼 보이게 그 정확한 양을 계산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니 이 노파의 정체는 무려 90세의 아나 드락신. 사람들은 그녀를 바바 아누이카라고 불렀으니 바바는 할머니란 뜻이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만든 도구로 죽인 사람은 무려 150명. 죽은 사람 대부분은 남자였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세르비아 북부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00년대 초 블라디미로바츠라는 작은 농촌 마을 한쪽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드나드는 방이 하나 있었다. 말린 약초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크기가 제각각인 유리병들이 선반을 가득 채운 방. 사람들은 이 방을 실험실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만들어져 가장 많이 팔려나간 물건의 이름은 사랑의 묘약. 이름만 들으면 연애에 쓰는 민간요법 같지만 사실 이 병에 들어있던 건 기소였다. 당시 농촌에서 쥐약으로 쓰이던 바로 그 물질이었다. 심지어 여기에 정체를 알기 어려운 독까지 섞었으니 이 사랑의 묘약은 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냥 물처럼 보였고 심지어 이것을 마신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으니 다음날도 멀쩡히 밭에 나가더니 이틀째부터 속이 안 좋다며 밥을 남기기 시작. 4일째에 쓰러진 뒤 8일째가 되면 숨이 멎었다. 심지어 일주일 넘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건 그 시절의 흔한 죽음이었으니 죽은 남자들은 그렇게 땅에 묻히고 무덤 위로 흙이 덮이면 증거도 같이 묻혔다. 독을 한 번에 많이 쓰면 바로 쓰러지고 바로 쓰러지면 누가 봐도 이상하기에 정확히 딱 죽을 만큼의 양을 맞추려면 그 사람의 몸무게가 필요했던 것인데 즉 이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계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약을 사러 온 손님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전부 대부분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손이 올라오는 집, 남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집, 심지어 그 시절 그 마을에서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 방법도 사라진다. 그러니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에 하나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약값은 약 10,000디나르. 당시 농민 형편으로는 집 한 채 값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돈을 싸들고 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직원까지 뒀다. 해당 직원은 부부싸움이 잦은 집을 미리 알아내 그 집 아내를 아누이카에게 데려오는 역할까지 했으니 100년 전 시골 마을에 살인청부 영업사원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셈이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마을의 반응이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에 알린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으니 이미 이 마을에서 그 방을 다녀온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친구가, 친척이, 가족이 전부 같이 걸려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누이카의 시작은 20살이었으니 오스트리아 장교에게 버림받고 매독까지 얻게 된 그녀는 사람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약과 화학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약과 사람을 죽이는 물,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 하나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군대를 피하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들에게 팔게 된다. 죽지는 않고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을 만큼만 아프게 만드는 딱 그 선에 맞춰진 약이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가는 양을 그 정도로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건 죽는 양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뜻.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었다. 1914년 경찰은 마침내 이 독약 할머니를 붙잡아 법정에 세운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무죄.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미 묻어버린 시신에서 독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법정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그 집으로 돌아간 아누이카는 또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그 뒤로 그녀가 다시 독을 판 기간은 무려 14년. 그 사이 마을의 젊고 건강한 남자들은
계속해서 한 명씩 쓰러져 간다. 그러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했던가. 어느 날 한 여자가 이 할머니를 찾아왔으니 그녀의 이름은 스타나 모미로프. 이 여자는 1924년 1월 아누이카에게 사랑의 묘약 한 병을 사갖고 그 약을 남편에게 먹인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마을 부자와 재혼을 하는데, 그러나 그 돈 많은 새 남편이 몇 달 만에 또 죽는다. 증상이 같고 앓은 기간도 같고 죽는 방식도 같았으니 한 여자 곁에서만 남자 둘이 똑같이 사라진 것. 경찰이 스타나를 붙잡아 캐묻기 시작하자 스타나의 입에서 결국 나온 이름이 바로 바바 아누이카였다. 1928년 5월 15일 경찰은 90살 노파를 체포하였고, 이번에는 시신들의 부검까지 철저히 진행한 끝에 그녀를 결국 깜빵에 보내게 된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91살로 이미 감옥 생활을 채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 8년이 지난 1936년 교도소는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내보냈고, 얼마 뒤 바바 아누이카는 자기 집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한 노파가 부엌에서 만든 도구로 죽인 사람은 150명.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기 국가에서 이것을 아예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었다는 건데,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신경을 파괴하고 뼈를 녹이고 순식간에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실험실에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한 방울만 만져도 바로 저 세상 가는 인류 최악의 위험 물질, 뭔지 모르면 죽는다. 1930년 독일, 과학자 오토 루프와 H 크루크가 새로운 화합물 하나를 합성한다. 이름은 3불화염소. 무색의 수영장 소독약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정체는 사실 산소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 즉 공기에서 보다 뭐든 잘 태운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잘 태우냐면 유리를 태우고 모래를 태우며 심지어 불에 절대 안 타는 것으로 유명한 성면까지 태워버린다. 이 녀석의 진짜 충격적인 점은 바로 물과 만나면 폭발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불이 나면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게 정상이지만 이 녀석 때문에 불에 타고 있는 중이라면 물을 뿌리는 순간 쾅! 오히려 폭발해버린다는 것. 이 불을 끌 딱 하나의 방법은 물이 아닌 질소가스를 퍼부는 것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적군들 입장에서는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하니 재앙 그 자체인 셈이다. 나치 독일은 이 물질에 N물질이라는 코드명을 붙였고 비밀 벙커에서 월 50톤씩 생산하여 화염 방사기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결과 화염 방사기의 강철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녹아내려버린다. 즉 적에게 쓰기 전에 아군이 먼저 타 죽을 판이었던 것. 결국 제작만 해두고 무기화를 완전히 포기. 그야말로 나치조차 감당 못한 물질로 남게 된다. 그런데 만약 딱 100ml, 겨우 소주 한 잔 분량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액체가 있다면 어떨까? 1994년 호주의 한 연구실. 연구원이 실험 도중 불화수소산이 담긴 용기를 실수로 넘어뜨리고 마는데 약 100ml의 액체가 양쪽 허벅지에 튀었다. 그는 안전수칙대로 물로 허벅지를 씻어냈는데, 그러나 불화수소산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으니 이 물질은 피부에 닿아도 통증은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즉 보통 느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산은 피부 아래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 몇 시간이 지나면 피부 아래에서 신경을 파괴하고 뼈를 녹이기 시작.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까지. 이 연구원은 결국 다리를 절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주 뒤 사망하고 만다. 특히 이 물질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반도체 공장, 유리 공장, 녹 제거제 등 우리 일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 2012년 한국에서도 구리 불산 누출 사고 발생, 공장에서 8톤의 불산이 유출되면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무려 5명이 사망하고 만다. 이 사고 이후 불화수소산의 위험성이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녀석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100ml가 아닌 고작 10mg, 불과 10분의 1의 양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평범한 낮. 한 남자가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2명이 다가오더니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발라버린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웃으면서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문지르고 사라진 것인데, 남자는 즉시 안내 데스크로 가서 얼굴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15분 뒤 의자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었으며 그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 발라진 것의 정체는 바로 VX 신경작용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불리는 녀석이었는데, 1950년대 영국에서 살충제를 연구하다 우연히 탄생한 이 물질은 너무 강력해서 농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곧바로 군사무기로 전환되어 버린 것. 이 물질은 단 10mg, 즉 단 몇 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를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버리면서 근육이 통제를 잃고 미친 듯이 수축하기 시작. 결국 호흡하는 근육마저 마비되면서 질식사하게 된다. 엔진 오일처럼 끈적끈적하고 무색무취, 피부에 닿아도 본인은 뭐가 묻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다. VX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해 전 세계에서 금지된 물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 공항 한복판에서 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10mg도 아닌, 그리고 맨살도 아닌 장갑 위에 떨어진 단 한두 방울만으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1996년 8월 미국 뉴햄프셔주 다트머스 대학교, 이곳에서 20년 넘게 독성 금속을 연구해온 48살의 화학교수 카렌 웨터하는 독성 분야의 세계 권위자였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 휴무드 안에서 디메틸 수은이라는 시약을 다루고 있던 그녀. 무색 투명하고 물보다 3배 무거운 이 액체는 독성 연구의 기준 물질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매우 위험한 시약이었지만, 보안경에 라텍스 장갑에 휴무드 안에서 작업까지 웨터하는 안전수칙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기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디메틸 수은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두 방울이 왼손 장갑 위로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는데, 침착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장갑을 벗은 뒤 손을 깨끗이 씻고 평범하게 남편과 두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디메틸 수은이 라텍스 장갑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5초. 장갑을 벗어서 처리하는데 이미 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투명한 액체는 이미 장갑을 통과해 피부로 스며들어 혈관을 타고 조용히 뇌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5개월 뒤,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던 그녀는 갑자기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통을 겪기 시작하였고, 1997년 1월 갑자기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치의 80배, 치사량을 이미 수십 배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2월이 되자 그녀는 혼수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1997년 6월 8일 48살의 세계적 화학자는 장갑 위에 떨어진 단 한두 방울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전 세계 실험실의 장갑 안전 기준은 전면 교체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 방울도 아닌 10억분의 1g, 즉 아예 인지조차도 못하는 양으로도 사람을 보내버리는 물질이라면 어떨까? 2006년 11월 1일 영국 런던의 한 호텔, 러시아 출신의 전직 스파이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두 남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갑자기 극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주. 그는 3주간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인데, 그렇게 사망 직전 최첨단 감마선 분석을 통해 그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플로늄 210 방사능 물질이었다. 즉 누군가 찻잔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의 플로늄을 넣었던 것. 이 물질은 1g만으로도 무려 15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방사선을 방출하며 세포 속 DNA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해독제도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6년 11월 23일 리트비넨코는 죽기 전 병상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하였는데,
머리카락이 전부 빠지고 헬쑥해진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사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 그는 사진과 함께 자신을 죽인 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뒤 그날 밤 사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단 0.00003g 감조차 오지 않는 이 미세한 양으로 무려 8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보툴리눔 독소. 이 물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낸 단백질 독소인 것인데, 이 독소의 치사량은 0.00003g으로 이 양이면 무려 8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 독소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상호 전달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육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니 전신이 마비되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저 멈춰버리게 되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 무색무취,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죽게 된다는 거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소세지를 먹고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 보툴리눔이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소세지를 뜻하는 보툴루스에서 나온 것, 즉 소세지에서 발견된 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구상 최강의 독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얼굴에 주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니 바로 보톡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톡스의 정체가 바로 이 보툴리눔 독소를 극미량으로 희석한 것으로 8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바로 주름을 펴는 데 쓰이고 있는 것. 500년 전 파라켈수스라는 의사가 남긴 말이 있었으니, 모든 것은 독입니다. 오직 용량만이 독인지 약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한 위험 물질들은 한국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할 확률은 다행히 높지 않다. 그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그저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맨손으로 눈을 만지려는 순간 상상도 못한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밀려온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눈 속의 괴물 스노우 플라이 때문. 언뜻 보면 그저 개미처럼 생긴 평범한 녀석이지만 사실 무려 빙하기를 견뎌낸 추위에 강한 고대 생명체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온도가 단 1도만 높아져도 바로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내온성 생물이라는 것. 무려 36도의 사람의 손이 녀석의 피부에 닿는 순간 녀석의 몸은 무너져버리고, 이때 녀석에게 있던 정체불명의 냉동 세균들이 바로 사람 피부에 스며들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 실제 한국의 산들에도 살고 있는 녀석으로 등산 중 맨손으로 눈을 만졌다가 운 나쁘면 이놈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녀석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실제 눈 속에는 사람의 목숨 따위 순식간에 빼앗아버리는 온갖 기괴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눈 위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검은 선들, 멀리서 보면 그냥 흙이 좀 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선들이 전부 꿈틀거린다. 이 움직이는 선의 정체는 바로 아이스웜, 오직 차가운 얼음 위에서만 살아가는 기이한 생명체다. 녀석은 사람이 손으로 건드리는 순간 체온 때문에 몸 조직이 녹아내려 버리는데, 문제는 이때 방출되는 체액과 세균, 실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무서운 점은 최소 수십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활동한다는 것. 즉 눈 위에 보이는 검은 점 지역 전부가 싸그리다 위험구역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낚시, 계곡, 캠핑 시 얼음을 만질 때는 꼭 보호용 방수장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람 손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녀석들과 달리 반대로 사람 손만 보면 오히려 달려드는 녀석들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검은 점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사람에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 생명체의 정체는 스노우플리, 일명 눈벼룩이다. 이 생물은 눈 위에서만 활동하는 초소형 절지류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오히려 활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녀석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집단성. 한 마리가 손에 달라붙는 즉시 수십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피부를 조진다. 녀석들이 붙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가려움, 붉은 반점, 찌릿한 통증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데,
게다가 이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너의 눈, 코, 입 주변으로 자극이 대량 이전. 이때부터는 진정한 헬게이트가 시작된다. 스노우플리가 사람에게 붙는 가장 흔한 순간은 바로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 눈 위에 손을 꾹 눌러지는 그 찰나 손바닥의 체온을 감지한 녀석들이 눈 속에서 동시에 솟아올라 버리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눈을 만지기 전 반드시 주변에 검은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경고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검은 점이 보인다, 그건 그냥 눈이 아닌 불구덩이에 손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압도적인 기괴함과 살벌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진드기. 그 중에서도 영화에서도 활동하는 겨울형 진드기 콜드틱이다. 이놈은 사람의 피부가 노출되는 단 몇 초의 틈을 노렸다가 순식간에 피부에 파고 들어가는데, 피부를 뚫은 뒤에는 입에 갈린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로 몸을 단단히 고정, 침을 통해 감각을 마취시킨 뒤 며칠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댄다.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 원래 크기의 몇 배까지 된 녀석은 그 뒤에 알까지 까버린다고. 설사 무는 중간에 녀석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잘못 빼게 되면 이렇게 녀석의 주둥이가 몸에 박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핀셋을 활용하거나 전용 제거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 아주 지독한 녀석이다. 보통 겨울철 산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 겨울철 산행 시 양말과 상의를 모두 안으로 넣어 가리도록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몸에 붙어있는 게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대망의 이 장면. 최근 SNS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킨 이 풍경. 마치 딸기 우유를 부어놓은 것 같은 핑크빛 눈인데, 그러나 사실 이 아름다운 눈의 정체는 바로 조류, 즉 눈이 아닌 생명체다. 눈 위에 사는 녀석들은 햇빛의 치명적인 자외선을 막기 위해 이렇게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미친 듯이 생성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눈 전체가 핏빛 분홍으로 물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분홍 눈 속에 세균, 원충, 미생물 등이 이 조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이걸 만지는 순간 온갖 녀석들이 공격, 피부 염증은 기본 옵션에 운 나쁘면 정체 모를 세균까지 감염돼서 골로 갈 수 있다는 거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이런 핑크빛과 달리 아예 색이 흰색이어서 눈이랑 구분 자체가 힘든 놈들도 있다는 건데, 바닥에 소복히 쌓인 눈. 하지만 사실 이것은 눈이 아닌 스노우 몰드, 즉 겨울철에만 번식하는 곰팡이다. 이 곰팡이는 눈 아래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기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순간 엄청난 독성 포자를 공기 중으로 쏟아내며 번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녀석의 색이 하얗다 보니 진짜 눈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 즉 멋모르고 눈인 줄 알고 맨손으로 잡았다가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따라서 눈보다 조금 덜 단단해 보이거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뭉친 느낌, 혹은 살짝 회색빛이 섞여 있다면 그건 눈이 아니라 곰팡이이므로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껴도 아예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서 꿈틀대는 이 털뭉치의 정체는 스노우 모스라바, 극지 수컷 나박류의 유충으로 겨울에도 살아남는 희귀한 애벌레다. 이 생명체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털 때문인데, 녀석의 털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자극성 미세모, 즉 사람에게 닿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 일단 최소 따끔거림, 붉은 반점, 미칠 듯한 가려움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털이 짧고 단단해 장갑 틈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것. 즉 아무리 장갑을 끼고 있다고 한들 녀석을 건드려보는 행동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심지어 눈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하니 평소 이 몽타주만큼은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눈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는 눈밭.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 주택가 근처 눈더미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섞여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 가려진 개 배설물, 일명 개똥이다. 개 배설물에는 살모넬라 같은 세균과 회충, 구충, 편충, 원충 같은 온갖 다양한 기생충 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기생충 알과 세균은 눈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즉 이 배설물을 눈이 한번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오물폭탄이 숙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눈싸움하거나 눈사람 만들며 눈을 만지고 뒹굴 때 그 눈덩이 속에 배설물과 세균, 기생충 알까지 함께 우리 몸에 범벅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개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놈들의 경우 까딱하면 눈이나 뇌로 이동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위험성이 숨어있는 눈. 내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스치면 죽는 것들도 충분히 공포스러웠지만 사실 이것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그보다 매년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의 인간을 죽이고 있는 생명체는 따로 있다는 건데, 현재 전 세계에서 시작된 인간을 향한 공격들, 방심하면 내가 죽는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탑10 바로 간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0위 상어. 2개의 작살로 위협해보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녀석. 말이 안 통하는 생명체임에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노. 한 명이 먼저 배 위로 올라온 뒤 바로 어모를 시전. 역시 물속에 있었다. 어모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2명이 아니었다면 올라가는 사이 공격을 당했을 터. 상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걸까? 사실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2가지인데, 첫째, 먹잇감. 말 그대로 인간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보통 상어는 인간을 주식으로 하진 않지만 인간의 행동에 따라 인간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2번째, 방어. 상어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사실 대부분 제발 가지 말라는 상어 출몰 지역에 들어갔다가 당하는 사고가 많은 편으로 1년에 10명 정도씩 꾸준히 상어에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9위 하마. 겉보기엔 귀엽고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영역의식이 강한 생명체로 누구든 하마의 영역에 침입하는 순간 그냥 잣되는 거다. 보통 인간이 당하는 경우도 배를 타고 하마가 사는 강을 건너가다가 영역을 침입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물속에서 하마의 속도와 민첩성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여기에 50cm짜리 송곳니에 치악력까지 지구 최강인 수준이라 얘네들이 한번 깨물면 연약한 인간 따위 바로 요단강 행위라고. 매년 하마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만 500명 이상으로 상어보다 50배는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1, 2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8위 악어. 겨우 새끼 악어가 가볍게 문 정도만으로 거덜나버린 팔. 0.05초 안에 상대를 잡아채는 데다 무려 200개의 이빨을 가졌다는 바다 악어. 무는 힘은 현존하는 생물 중 최강으로 거북이 등딱지조차 한 입에 아작낼 정도인데, 이런 거대한 녀석이 마음 먹고 덤벼드는 순간 연약한 인간 따위 한순간에 요단강 확정.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숨어있다 기습 공격하는 방식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녀석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런데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7위 기생충. 그 중에서도 사람의 코로 들어가 뇌척수막염이라는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미국 텍사스주 수돗물에 이 기생충이 검출돼 도시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생충인데, 주로 강이나 호수에 번식하고 있다가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빠르게 침투하여 뇌세포를 갉아먹는다. 특별한 약도 치료법도 없어 한번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무려 90%로 대부분의 환자가 감염된 지 단 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류의 기생충이 세상에 끝도 없이 널려있기 때문에 매년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놈들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6위 파리. 그 중에서도 보자마자 소름이 돋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왕소등에. 언뜻 벌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녀석은 일반 파리보다 2배나 큰 몸뚱아리로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다. 물렸을 때 고통이 심지어 말벌에 쏘인 것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독까지 가지고 있어 잘못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게다가 이름부터 기괴한 피부파리 이 녀석은 아예 인간의 피부에 알을 낳아버린다. 이 녀석이 피부에 알을 까고 도망치면 알에서는 유충이 나오는데, 이 유충은 그대로 살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생살을 파먹으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피부파리 유충에 감염되면 지독한 가려움증과 함께 살 밑에서 몸과 꿈틀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다 유충들이 피부 밑에서 내 살을 파먹으며 돌아다니기 때문이란다. 뿐만 아니라 녀석이 알을 낳은 곳에는 마치 피부를 송곳으로 뚫은 듯한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의 정체, 충격적이게도 피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녀석의 배설물 구멍. 피부파리는 생살에 뻥 뚫린 이 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배설을 한다는데 생각만 해도 아까 먹은 것이 올라올 것 같다. 이 온갖 종류의 파리들이 매년 죽여대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10,000명 이상으로 충격적인 모습답게 악랄한 수치를 자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있다는 당신이 있다는 거. 영상 재밌게 보고 있다면 이쯤에서 구독하고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보면서 다음으로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5위 민물달팽이. 매우 하찮아 보이는 이 민물달팽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본, 심지어 녀석이 살고 있는 물에 닿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달팽이에 살고 있는 주혈흡 유충 때문. 맨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 이놈들은 달팽이한테 기생하며 살다가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사람의 몸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인간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은 기본, 짝짓기를 하여 사람 몸 안에 알까지 까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이 무려 수천 개라는 것. 수천 개의 알들이 장기로 흘러들어가 장기를 막고 결국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이놈들 때문에 현재 매년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4위 개. 그 중에서도 최악의 지옥개라 불리는 개싸움 랭킹 1위 도사견. 이 녀석이 별로 안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지금 이 녀석만도 몸무게가 무려 80kg.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실제로 조금만 흥분해도 성인 남자조차 땅바닥을 구르게 하는 것은 기본. 수틀리면 상어까지 조져버리는 그냥 미친놈, 아니 미친 개 그 자체. 한국에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놈한테 물려 죽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탈출한 도사견 3마리가 3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최악의 사건까지 발생.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유조차 금지시켰지만 이런 개빡치는 상황에도 한국에서는 그저 맹견으로 분류, 허락만 맡으면 국내에서 키우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인간 아이 따위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은 맹견. 개빡센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로트와일러.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이용할 정도로 진작 전투력을 인정받은 맹견으로 간혹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순식간에 덩치가 성인에 맞먹게 불어나는 건 기본. 심지어 힘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해버린다고. 게다가 한번 적으로 간주하는 즉시 상대방이 뒤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탑2에 오를 정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 주인까지 깜빵에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개에 대한 법이 아직 미비하여 일부 견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 녀석을 방임,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나의 팬티를 적시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도고 아르헨티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열의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 녀석은 애시당초 개 주제에 멧돼지, 심지어 퓨마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의 사냥개. 철저하게 사냥과 결투를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인 만큼 체격과 체력은 기본. 개싸움에서 늘 1, 2위를 다툴 정도의 개빡센 전투력까지 갖춰 반입하면 깜빵 가는 국가들까지 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어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있기 때문에 주인을 공격하는 배응망덕한 핏불 테리어나 도사견과 달리 비전투 상황에서는 침착한 성품을 유지한다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놈의 주인일 때 이야기. 최근 2021년 이 녀석이 애견 카페 여직원 2명을 물어뜯어 안락사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물린 직원은 다리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여 수술만 9번을 받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녀석을 국내 5대 맹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상황. 전국구로 개 욕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락부락한 대가리에 강렬한 눈빛, 그리고 살벌한 떡대까지. 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견이라 불리는 핏불 테리어. 비주얼만 봐도 대충 느낌 오는 이 녀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투머신이다. 테리어의 힘과 불독의 악랄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교배로 때려박은 이놈은 일단 핏불이라는 뜻부터가 소를 찢을 수 있는 개라는 뜻인데
사실은 소가 아니라 곰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놈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자강, 아니 대자강 그 자체인 이 녀석의 전투력은 대중에서도 최상위급. 제대로 붙으면 일반 성인 남자 따위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도 미친 듯이 많이 죽였는데 사람 물어 죽인 숫자가 무려 압도적인 1위다. 영국에선 키우는 게 아예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마개가 없으면 산책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실 개가 이렇게 많은 인간을 죽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광견병 때문인데, 광견병 바이러스를 지닌 개에게 물리면 걸리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99.9% 확률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물어뜯기와 광견병의 콜라보로 매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개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땅을 파고 있는 뱀 사냥꾼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놀란다. 수상한 부분을 파보니 틈새로 보이는 소름 끼치는 비늘, 땅을 더 팔수록 명확하게 보이는 의문의 무늬.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3위 뱀이다. 실제로 뱀한테 잘못 걸려 인생 하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놈들은 독사로 잘못 물리는 순간 손 쓸 새도 없이 바로 요단강 건너버리기 때문에 매년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뱀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아무리 작아 보이는 뱀이라도 발견 즉시 무조건 피해가길 바란다. 그런데 만약 10만 명이 아닌 50만 명을 죽이는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 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2위는 다름 아닌 인간. 전쟁, 살인 등 이만큼 동족을 많이 죽이는 생명체도 이 세상에 없을 듯한데 이 영상을 보면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or I'll be Keon. I love my family. 당당한 눈빛에 정신 나간 멘트. 이 녀석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범인의 미래를 배려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를 베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당황한 범인.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뒤늦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이미 변호사마저 손절한 듯하다. 이렇게 매년 무려 5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뻥! 피를 빨다가 폭발하는 녀석의 정체는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모기. 어떻게 하면 배가 터질 때까지 빠는 건지 능지가 의심되지만 지금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살짝 통쾌하기도 한데, 실제로 모기 1000마리가 있는 상자에 손을 집어넣자 Oh wow, look at that. They just went straight for my wrist.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조지는 모기떼. 이 남자의 입김에 더욱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 결국 팔을 아작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마친 모기만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만약 단 한 마리라도 검사를 놓쳤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실제로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1년에 무려 70만 명.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독보적 1위로 진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수준이다. 너무나 쉽고 허망하게 꺼져버리는 인간의 허무한 목숨.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굳이 이런 독이나 물질, 생명체까지 갈 필요 없이 인간을 정말 쉽게 죽이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모두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급소, 명치. 그런데 정작 여기가 왜 급소인지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 안쪽에 해양신경총이라는 신경다발이 숨어있기 때문. 이름은 거창해도 실제 원리는 간단한데, 뱃속 장기로 가는 수많은 신경이 이 한 점의 거미줄처럼 모여드는 교차로로 몸에서 손에 꼽히게 예민한 자리라는 뜻이다. 여길 정확히 한 대 맞으면 그 충격이 신경 교차로를 그대로 때리고 순간 숨을 책임지는 횡격막이 딱 굳어버린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니 아무리 강한 파이터도 이 한 점 앞에선 몇 초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명치는 모두가 급소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한 방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은 몇 초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릴 뿐, 잠시 뒤엔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반쪽짜리 급소인데, 사실 진짜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부위는 따로 있었으니 목 옆에 손가락을 대보면 박동이 느껴지는 자리, 이곳은 최악의 급소 경동맥이다. 뇌로 올라가는 피의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스팟인데, 그리고 그 바로 옆엔 혈압을 감시하는 예민한 센서가 달려있다. 이 센서는 평소 혈압이 오르고 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여길 강하게 누르거나 충격을 주면 몸은 깜빡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착각한 뇌는 심장에 급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그 순간 심장은 뚝 느려지고 뇌로 가는 피가 끊기면서 그대로 풀썩 쓰러진다. 격투기에서 목을 조르면 버티던 상대가 몇 초 만에 축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심지어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의 시작인 셈이다. 그렇게 땅에 박는 순간 콜라보로 가버릴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 살짝 들어간 부분. 평소엔 별 생각 없이 긁고 누르는 곳이지만 이곳은 사실 치명적인 급소다. 우리 머리뼈 전체에서 가장 얇은 축에 드는 약한 뼈로, 다른 부위 뼈가 손가락 한 마디 두께라면 이 자리는 거의 종이장에 가까운 수준. 실제로 손톱으로 톡톡 쳐보면 다른 곳과는 살짝 느낌이 다른데, 하필이면 이 얇은 뼈 바로 안쪽으로 머리에 피를 나르는 동맥이 지난다는 것. 즉, 가장 약한 방패 뒤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 숨어있는 최악의 조합이다. 여길 강하게 맞거나 부딪혀서 얇은 뼈가 깨지면 그 아래 동맥이 같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맞은 직후엔 오히려 멀쩡해 보인다.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네 하고 멀쩡히 일어서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머리뼈 안에서는 퍼진 피가 계속 조용히 고이고 있었으니 밖으론 한 방울도 안 보이는데 안에선 뇌를 누를 시한폭탄이 차오르는 것. 그렇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뒤 고인 피가 뇌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맞은 순간보다 맞고 난 뒤가 더 위험한 곳. 실제로 권투처럼 머리를 맞는 운동에서 경기 땐 멀쩡했다가 시간이 지나 쓰러져 버리는 사고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하지만 심지어 몇 시간이 아닌 딱 3분 만에 아예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급소도 있었으니,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이 길목은 진짜 급소다. 여기엔 대퇴동맥이 지나가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리로 쏟아져 내려가는 굵은 고속도로 같은 혈관인 것. 문제는 이 굵은 혈관이 피부 바로 아래를 얕게 지난다는 것이었으니 두꺼운 뼈도 탄탄한 근육도 이 자리를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곳이 찢어지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피가 콸콸 쏟아지고 딱 3분이면 온몸에 피가 바닥나게 된다. 손으로 눌러도 워낙 굵고 깊은 혈관이라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위를 다치게 되면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맞는 순간 3분은커녕 3초 만에 사망하는 부위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심장 아래, 정확히는 가슴 한가운데, 심장의 바로 밑은 치명적인 급소다. 심장은 1초에도 여러 번 수축하고 이완하기를 반복하는데 그 박동과 박동 사이엔 아주 짧은 위험한 찰나가 숨어있다. 심장이 다음 박동을 위해 전기를 다시 채우는 0.02초.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수십 배는 짧은 그 찰나에 하필 가슴 정중앙을 세게 맞으면 심장이 고장나버린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한순간에 엉켜버리며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부르르 경련하듯 떨기만 하고 피를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니 이걸 정확히는 심장 진탕이라고 부르는데, 무서운 건 심장 자체엔 부서진 곳도 멍든 곳도 하나 없다는 것. 즉, 다친 곳도 치료할 곳도 없는데 죽어버리는 거다. 실제로 야구공이나 하키퍽에 가슴을 맞은 선수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이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실상 목숨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뒤통수. 가장 아랫부분,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경계선은 신체 최악의 급소 1위다. 여기엔 뇌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관이 있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의식을 붙잡아두는 생명의 기초 스위치다. 지금까지 본 명치도, 목도, 심장도
전부 이 뇌관이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던 것으로, 이 뇌관이 다친다는 것은 신체의 모든 신호가 한꺼번에 끊긴다는 것. 다른 부위는 쓰러지고 숨이 막히고, 그래도 몇 초, 몇 분이라도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누군가 손을 쓰면 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곳은 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평소엔 존재조차 잊고 사는 곳, 그 작은 한 점이 사실은 나를 살려두고 있던 스위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한 방에 멈추는 6곳을 봤는데 이 부위들의 진짜 공통점은 전부 우리가 매일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들고 다닌다는 것. 세상 멀쩡해 보여도 조건만 맞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게 사람 몸이다. 만약 눈앞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기억해야 할 건 딱 2가지. 먼저 머리나 목을 크게 다친 사람은 함부로 일으키거나 흔들면 절대 안 된다. 목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잘못 움직이면 더 큰 손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 119부터 불러야 한다고. 둘째로, 피가 심하게 나는 곳은 가능한 깨끗한 천으로 세게 직접 눌러라. 지혈의 기본은 누르고 또 누르는 것. 피가 배어나와도 떼지 말고 그 위에 덧대서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직접 여러 제품 비교해보고 지혈대까지 들어간 응급키트로 골라놨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집이나 차에 하나쯤 챙겨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사람을 직접 죽이는 부위가 아닌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최악의 부위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우리 몸에서 어디를 다쳤을 때 제일 아플까? 그냥 아픈 거 말고 사람 미치게 하는 고통 말이다. 사실 통증의 정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걸 또 실제로 일일이 재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위가 제일 아픈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캐나다의 공식 통증 지수 맥길 지수와 의사 환자들이 직접 측정한 VAS, 그리고 의학 자료까지 열심히 뒤져서 지옥의 탑 8을 만들어버렸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의 통증이 뭔지 알려줄 테니 딱 집중.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8위, 고막. 귀파다 면봉으로 고막 찔러본 경험 다들 있을 거다. 잠깐이지만 신음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 실제로 고막은 종이보다도 얇은 막 하나에 귀에 필요한 모든 신경이 모여있어 살짝만 손상돼도 몸이 찢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현기증, 구토감까지 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즉, 그만큼 정말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면봉으로도 귀를 파다가도 상처가 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도 파열된다. 고막이 찢어지면 청력 손상이 오는 것은 물론 균형 감각까지 무너져 평생을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잣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7위, 혀. 혀는 살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는 부위 중 하나로 밥 먹다가 잘못 깨무는 순간 엄청난 얼얼함과 함께 피맛까지 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턱과 관자놀이에서도 통증이 시작된다. 뜨거운 걸 먹다가 데이면 화끈거림은 물론이고 한국인 종특, 매운 음식 먹을 때도 계속해서 조져지는 부위다. 일단 혀에는 5,000개 이상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혀에 어떠한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직격탄을 맞는 느낌이라는 거. 게다가 혀의 근육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가만히 있지 않아서 한 번 다치면 다른 부위에 비해 회복이 더디고 아물었다가도 다시 찢어지기 쉽다고.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6위, 손톱. 단단해 보이지만 바로 아래 혈관과 신경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오면 비명과 함께 지옥의 고통이 시작된다. VAS 점수는 10점 만점에 8에서 9. 진짜 제대로 다치면 마치 불에 달군 바늘로 찌르는 듯한 엄청난 열감이 느껴진다는데, 특히 이렇게 세로로 찢어지는 건 신경줄기 하나가 전부 나가는 거라 아픔이 2배. 진통제와 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소용없는 고통으로 신경이 하나씩 끌려 나오는 느낌이라고.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5위, 발바닥. 발바닥이 5위라니 살짝 의외인가 싶지만 통증은 신경에서 오는 것이고 사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지뢰밭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지뢰밭을 보호하는 게 족저근막이라는 얇은 막 한 장인데다가 발바닥 신경은 우리 몸 곳곳으로 연결돼 있어 발바닥이 다치면 무릎과 허리에도 통증이 퍼지게 된다고. 발바닥을 고통받게 하는 원인은 주로 3가지. 먼저 반복된 압력과 마찰로 살이 단단히 굳는 굳은 살. 이게 발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넙. 발이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만드는 최후의 발악일 뿐
오히려 굳은 살이 반복되면 피눈까지 생겨 더 큰 지옥이 열리니 각질이 생길 때 미리미리 관리하자. 그리고 발바닥 통증의 두 번째 원인은 피부 갈라짐. 발바닥이 건조하거나 닳아서 피부가 찢어지면 그 틈으로 바람만 스쳐도 한 걸음 걷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갈라짐이 시작되면 발바닥에 더 강한 압력이 시작되고 결국 발바닥 통증의 최종 보스 족저근막염을 만나게 된다. 족저근막염은 맥길 설문지 기준 34점인 상위 랭킹 통증으로 유리가 깔린 바닥을 맨발로 걷는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4위 손끝. 손끝은 1제곱센티미터당 가장 많은 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로 압력과 온도, 통증을 구분하는 모든 센서가 작은 면적 안에 모여있는데 특히 손톱 아래에서 지문까지 통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집중되어 있어 작은 자극도 1초 안에 바로 뇌로 전달되어 버린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손끝을 맥길 통증지수 1위에 등극한 CRPS의 주요 부위로 볼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박힘 통증이 겨우 1단계로 아물 때까지 통증이 계속되는 2단계 배임, 그리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겨 모든 생활이 힘들어지는 3단계 손끝 화상까지 더 센 놈 뒤에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잣 같은 구조의 통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3위 눈. 눈은 얼굴 중 신경 밀도가 가장 높고 모든 신경들이 노출되어 있는 가장 무방비한 곳으로 신경 이꼴 통증이라는 공식에 따르면 거의 통증을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부위라고 해도 될 정도. 게다가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3차 신경까지 존재해 작은 먼지나 눈썹 한 올만 묻어도 통증을 느끼고 살짝만 긁혀도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진 희망이 있는 편. 눈이 파열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눈알이 말리고 조직이 터지고 안압이 무너지면서 까딱하면 평생 앞을 못 볼 수도. 눈은 통증을 넘어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2위 이빨. 치아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뼈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수천 개의 신경 섬유와 혈관이 뒤엉켜 있는 곳으로 눈과 마찬가지로 3차 신경이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 한번 치통이 시작되면 온몸의 고통이 도미노처럼 퍼진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다른 통증들과 달리 치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잣 같은 구조로 결국 내부 조직을 드러내는 신경 치료나 발치를 해야 끝이 난다. 이게 얼마나 심한 통증이냐면 맥길 통증 지수 28점 이상의 VAS 9점으로 심할 경우 출산과 동일하게 측정되는 생지옥을 몇 주 내내 겪는 거라고 보면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1위 생식기. 생식기는 가장 복잡한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곳으로 어떤 부위보다도 무자비하게 고통을 전달한다. 먼저 남성에게 가장 최악의 고통을 주는 부위는 고환. 이 조그만한 주머니 속에는 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이 지뢰밭처럼 얽혀 있는데 충격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뼈나 근육 따위 없이 통각을 담당하는 감각세포가 얇은 피부 아래 빽빽하게 퍼져 있어 작은 자극도 극대화되어 느껴진다. 게다가 고환은 몸 밖에 드러나 있지만 몸 내부에 중요한 신경과 이어져 있어 이곳에 통증이 오면 배와 허리까지 고통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고환 통증은 VAS 점수가 무려 만점인 10점.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지옥 그 자체다. 고환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고환 타박상. 넘어지고 부딪히고 무언가에 맞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 남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 그런데 이 타박상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신과 구토, 호흡곤란과 저혈압으로 극성 쇼크까지 온다고. 오늘은 이렇게 최악의 고통을 주는 부위들을 살펴봤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통증이지만 사실 이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해당 부위를 돌보라는 신호인데, 그런데 부위 외에도 부러지거나 태우는 등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5위 골절통. 통증지수 20점. 골절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한다. 골절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러진 부위에서 막대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 꼭 진짜 골절이라면 너무 아파 움직이지도 못한다 라고 억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완전히 편견. 일단 골절이 일어나면 해당 부위가 자극되기에 보통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도나 부위에 따라 심지어 고통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어도 절뚝거리며 걸을 수는 있으며
특히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골절이 생겼음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고약하게 남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의심가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4위 환상통, 통증지수 25점. 환상통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뒤 이미 사라진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사라진 가짜 신체 부위에서 더위나 추위부터 간지러움이나 쓰라림, 쑤시는 아픔 혹은 짓누르는 감각 등을 느끼며 심지어 해당 부위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감각까지 느끼기도 한다고. 이게 진짜 미치는 이유는 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다. 춥다고 옷을 입거나 가렵다고 긁을 수도 없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고 기껏 처방하는 약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꾀병 아니냐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때문에 당시 환자들은 환장할 노릇이라며 환장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환상통의 진짜 문제는 정신병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발가락이 아파서 주무르려 하는데 손을 뻗어보니 발가락이 아니라 아예 다리가 없다. 당연히 절단 당시의 기억이 나며 하염없이 울게 될 수밖에.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환자는 극도의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로 그곳을 잘라낸 여성이 그곳이 계속 딱딱하게 커지는 느낌까지 받기까지 한다니 그야말로 환장할 지경이다. 3위 출산통, 통증지수 37점. 새 생명을 분만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 특히 준비되지 않은 첫 번째 출산의 경우 사망 직전에 버금가는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고통을 느끼면 엔도르핀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로 심각한 부상, 사망 직전, 그리고 출산을 뽑는다고 하니 뭐 말 다 했다. 이 때문인지 분만 시에 임산부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서적 고통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산 전 진통을 겪을 때 이미 두뇌 회전이 느려지며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미 이성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병원 구급차에 어떻게 실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며 무통주사를 달라며 욕을 퍼붓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출산 방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이런 지독한 희생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임에는 확실하다. 2위 절단통, 통증지수 40점. 말 그대로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는 통증이다. 그 중에서도 손가락, 발가락 절단 통증은 아주 지옥 같은 고통으로 악명 높은데 환상통이 이미 지나간 절단에 대한 기억이라면 절단통은 현재 통증의 순간 그 자체이다. 즉, 지옥을 봤던 기억이 아닌 지옥을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의 고통인 것.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통증으로 미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마지막 통증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다. 1위 CRPS, 통증지수 42점. 악마의 통증, 지옥불에 타는 고통으로 묘사되는 CRPS. 이것을 겪은 사람들은 발병 부위가 불에 지져지거나 도끼에 베이는 듯한 느낌, 심지어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한다. 통증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 조직이 퇴화, 아예 근육이 미라처럼 말라버려 지팡이나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CRPS 환자들은 단지 통증 부위에 바람을 후 불거나 실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중증 환자들은 통증이 온몸에 퍼져 가만히 있어도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말 끔찍한 건 그 고통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아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체적 고통의 시작과 끝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지옥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과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릴만한